예, 5주차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아까 전에 권한까지 보고서 냈어야 되는데 끝냈어야 되는데 성년 후견 한정 후견 넘어가기 전에 권한을 잠깐 볼게요. 예, 뭐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정도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범위를 원래 정해요. 예, 미리 정해서 권한이 이제 후견인의 권한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거든요. 그 범위를 처음에 신청을 할 때 정해요. 정해서 내가 여기까지 하겠다. 법원에서도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피후견인, 그러니까 후견을 받는 사람이 신상 보호에 대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 좀 도와줘라 이런 건데 모든 걸 그냥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성년이니까요. 미성년자처럼 뭐 지금은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거긴 하지만 사무 처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부족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냥 항시 부족한 거라고 보여지는 통상적인 그런 경우는 아니어서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야 돼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 하는 게 그 공적인 업무 관련해서는 서류 같은 거 발급받는 거, 그리고 예금 관련해서 예금을 뭐 인출하고 이런 것도 가능해야 되겠죠. 부동산 처분이나 보험금 청구 뭐 이런 거 신청 대리하는 거, 그리고 어디 뭐 입원하고 이런 거 그런 걸 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뭐든지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뭐 채무 같은 것도 뭐 나중에 이제 채무 뭐 대출 채무가 있어요. 대출 채무를 변제를 해야 돼요. 예, 만기가 돼서 뭐 변제를 해야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근데 만기가 되면은 그 연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연장 업무와 관련해서 후견인이 그 연장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해줘요. 일반 만약에 신용이다, 이건 안 해주겠죠. 당사자도 뭐 누워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는데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안 해줘도 담보대출 같은 건 해주거든요. 실질적으로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 성년 후견 심판 청구가 들어갔는데 이제 만료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면 연기는 어느 정도 해줘요. 예, 본인들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서 혹시나 성년후견을 지정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대출, 부동산 대출로 담보대출 받은 게 있는데 만기가 다다랐다. 그래서 큰일이다. 그럴 때는 성년후견 개시 신청서나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할 거거든요. 그 금융기관에서 요청을 해요.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이렇게 진행 중이다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았다 이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연장을 해요. 제가 한 1년 가까이 연장을 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만기 전부터 연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1년까지는 안 될 거고요. 한 7, 8개월? 8개월은 넘은 것 같은데 한 10개월 정도는 연장을 하고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냥 처리가 된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뭐 해당 업무나 이런 거 처리할 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죠. 임시 후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임시 후견을 안 해주는 경우도 좀 있어서 그럴 때는 좀 조속히 처리하거나 아니면 절차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임시 후견 신청도 지금 들어갔다. 뭐 이런 것까지 다 말을 하면 해당 기관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봐줘요. 당사자가 지금 쓰러져서 일을 처리를 못 한다는데 뭐 그걸 가지고 굳이 못한다, 뭐 우리는 못해준다, 뭐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뭐 꼭 그렇다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처리가 가능하니까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잘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신상에 관한 결정, 예, 법원의 권한 부여한 경우, 저도 같이 신청은 해요. 예, 처음에 신청할 때 성년 후견 같은 경우에 신상에 관한 결정 권한이 일반적으로 같이 주어지긴 해요. 예, 아무래도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가 돼서 입원을 하거나 이래야 될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요.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뭐 후견 감독인, 감독인이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닌데 선정이 될 수가 있어요. 감독인이 있으면은 이제 혹시나 해당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걸 지시 감독을 뭐 법원에서 항상 다 볼 수는 없잖아요. 확인할 수도 없고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얻고 뭐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걸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감독인을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정법원 권한, 뭐 후견 사무에 대한 처분 권한, 후견 감독인에 대한 보고 요구권. 처분 권한이 뭐 가정법원에서 이제 처분 권한이 있긴 있는 거죠. 허가를 실질적으로 해주니까 있긴 있는데 직접적으로 처분하는 건 아니고요. 후견인이 성명 후견인이 처분을 하겠죠. 이제 한정 후견. 그 아까 전에 제가 뭐 그 유진박 기사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이제 부족이에요. 부족. 거기서 성년 후견 개시 제도의 전체적인 거를 약간 약술하면서 거기서 부족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그 나온 거는 그 유진박이 부족한 상태여서 그래요. 그래서 한정 후견을 받았다고 했죠. 그 상황이어서 아마 그런 취지의 기술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심판 청구권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일합니다. 검사 후견인 지방자치단체장 결격 사유도 동일해요. 이거는 뭐 특별히 차이가 날 이유가 없겠죠. 개시 요건이 있으면은 해당 청구권자나 결격 사유는 크게 뭐 차이는 없을 거예요. 뭐 선임도 가정법원에서 선임을 합니다. 가정법원이 아닌 다른 데서 선임하는 것도 안 되겠죠. 좀 부족하다는 결의하고 부족하고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재산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 능력이 예전으로 따지면 한정치산자 이런 거거든요. 한정치산자 같은 경우에 낭비, 단순 낭비 가지고는 안 돼요. 좀 낭비를 많이 한다고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데 낭비벽 뭐 이렇게까지 표현될 수 있을 정도로 사치가 심해서 뭐 재산을 다 탕진한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선임 효과. 뭐 밑에 건 동의권 유보라는 게 뭐 생소하실 수 있는데 동의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의가 있을 경우에 행위가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동의 없이 하면 당연히 취소가 가능하겠죠. 이제 일반적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일상가사에 필요하다고 일반적인 경우까지는 아닐 거고 이건 더더욱 그러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 경우에도 어차피 범위를 다 정하긴 해요. 범위를 다 정해서 크게 뭐 달라지거나 뭐 이런 경우는 아닌데 동의권 유보 같은 경우에도 대리권 범위를 다 정하고 일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범위 외에겠죠. 일상생활이나 일반적인 경우까지는 당연히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사자가. 그리고 이건 부족이에요. 부족하고는 당연히 결의하고는 더더욱 차이 나는데 이 부분까지도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관점에서 그냥 생각하시면 어렵진 않을 거예요, 내용 자체가. 후견인 변경, 변경하는 건 똑같습니다.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권한, 이 대리권을 정하니까요. 범위를 이것도 동일하게 정하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보통 이제 신상 결정까지는 잘 안 해요. 한정 후견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아까 전처럼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해주는 게 맞겠죠. 그리고 법원에서도 그 정도에서는 아마 인정을 보통 해줄 거예요. 이제 가정법원, 뭐 후견인 감독, 이것도 뭐 다 동일해요. 대동소이하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특정 후견인이 있습니다. 특정 후견인은 뭐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특정한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 업무에 대해서 일시적 혹은 특정한 사무, 일시적이라고 보기는 좀 이건 특정하는 것도 좀 어렵고 법원 입장이나
그래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 후원이 필요한 경우, 뭐 부동산이나 큰 사무처 영역, 아니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느 회사의 대표라고 그러면 보통은 이제 회사의 대표가 다른 사람으로 뭐 바뀌던가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해당 그 대표자가 꼭 존재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 뭐 그럴 때도 있겠죠. 뭐 대출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있어요. 대표자의 능력에 따라서 이 법인에 대출을 해주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뭐 큰 회사는 당연히 아닌 거겠죠. 매출이나 이런 것까지 다 볼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중소나 아니면 중견업체들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대표자가 이제 뭔가 그 신상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아니면 대표 이사직에서 퇴임을 하고, 아니면 이사회에서 다른 대표가 올라온다 그러면은 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해준 업체,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상한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런 조건을 당연히 겨뤄놓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회사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뭐 이제 특정 사무에 대해서, 회사 업무 중에서 어떤 사무에 대해서 후견이 필요한 전문 경영을 뭐 도입하는 거하고 비슷하겠죠. 근데 공존하는 거죠. 당연히 금융업계나 뭐 이쪽 입장에서는 특정 후견이 선정됐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것도 뭐 다른 건 다 비슷해요. 본인, 배우자, 사촌인에게 혈족, 검사, 후견인, 지방자치단체장 뭐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후견은 결격사유, 파산자, 법원이 해임한 후견인, 피후견인 대상 소송 경험 또는 진행 중이다. 이거 뭐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선임도 가정 법원에서 당연히 하죠. 효과, 행위 능력을 제한하지 않아요. 이제 그게 좀 다른 거예요. 행위 능력이란 게 그냥 행동한다는 거로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요. 특정한 사무니까요. 대리권 인정되는 범위라도 특정 후견인이 단독으로 법률 행위 할 수 있어요. 그냥 일반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특정 사무나 업무에 대해서만 제약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후견인의 변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능하겠죠. 새 후견인 선임하고, 특정 사무라고 해도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아니면 그와 이해상관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뭐 선정돼서 뭐 일반적인 업무를 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후견한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해임을 하고 다른 사람 변경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권한, 일정 기간을 정한 사무면은 이제 기간 동안 하겠죠. 특정 사안일 경우에는 특정 사안이 끝나면은 당연히 그 사무를 계속 지원할 수 없겠죠.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일정 기간은 뭐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특정 사안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볼 때 이 사람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특정 후견인으로 해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당사자라고 봤는데, 그 특정 사안이 실질적으로 끝났어요. 근데 마치 끝나지 않은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해서 계속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요. 당사자 입장에 하에서는 배임이 될 수도 있겠죠. 피후견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호가 하게 끝났는데 나한테 손해까지 끼치고 뭐 본인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뭔가 결정한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 외관을 믿고서는 거래를 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법적인 대리권이 성립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피후견인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법원의 제재가 필요하고 하겠죠.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특정 후견인은 이렇게 개시 요건, 사무 처리 능력의 정도 뭐 이런 걸로 파악을 하고 나뉘곤 하는데, 성년 후견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한정 후견은 심판을 안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법원에서 자기네들이 봤는데 성년 후견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한정 후견으로 심판을 해줄 수 있다는 거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변경을 하라고 그래요. 한정 후견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보존 권고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청구 취지를 변경해서 받습니다. 그렇게 받는데 이거는 뭐 때에 따라 이제 뭐 다르긴 하는데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법원에서 제가 처음 했던 그러니까 이 성년 후견인이 제도가 생기고 몇 달 안 있다가 한 두세 달인가 있다가 처음 했던 사건이 약간 그런 스타일의 사건이었어요. 갑자기 쓰러져서 30대 중반 정도의 여성분이었는데 다른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저도 처음 해봤던 거라 그때 법원도 이제 제도 생기고 나서 아마 거의 몇 번 안 해보거나 처음이었을 때라 뭔가 정립이 안 된 상태였어요. 뭐 그렇긴 한데 뭐 정립 안 된 건지 안 된 거고 당사자한테 필요한 건 필요한 거니까 뭐 직접적으로 연락 와서 뭐 이런 건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논의는 아니고 뭐 보완을 해달라 이런 것도 계속 연락이 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뭐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다 정립이 돼서 해당 감정기관에 보내는 것도 형틀 거의 다 정리가 됐어요. 근데 예전에 안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후견인 중에서는 마지막인데 임의 후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네, 미리 한다고 해서 뭐 후견인이 그렇게 선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계약 관계예요. 계약 관계.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일반적으로 후견 계약. 그 예전에 미드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왔죠.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은 이 사람을 내 후견인으로 하겠다. 뭐 이런 거.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꽤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직 후견 계약을 한 거는 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는데 하시는 것 같아요. 공정증서로 해야 돼요. 그래서 공증인가를 받아서 후견 계약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후견 계약이 이제 후견을 할 때가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은 그것도 뭐 신청을 하는 거긴 해요. 후견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임의 후견으로 신청을 해요. 법원에. 법원에서 이제 결정을 해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후견 계약에 의해서 권한은 정해져요. 당사자가 필요한 범위가 있겠죠. 그거를 미리 생각하고서는 후견 계약을 하는 거니까요. 나중에 내가 이런 상황이면은 이렇게 대처를 하고 이런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 너밖에 없다. 뭐 이러면서 자기 지인이나 뭐 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법률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미리 맡겨놓는 거죠. 혹시나 이제 분쟁에 생기고 그에 휩쓸려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게. 이게 왜 공정증서로 할까요? 당연히 후견 계약을 이렇게 해놓으면 뭐 재산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또 문제를 제기할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 사람들한테 뭐 공정증서로 했을 경우에는 이거를 그 효력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 뭐 위조나 변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깨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문서로서의 내용이 없었던 걸로 갖다두고 뭐 이런 걸 하긴 어려워요. 공정증서를 하는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공정증서로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임의 후견까지. 후견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네 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은 이제 성년 후견을 다 신청을 하세요. 성년 후견으로 갔다가 이제 한정 후견으로 가는 경우는 있어도 한정 후견으로 먼저 신청하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정 후견 신청할 정도면은 당사자가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게 다 있어서 일반적인 처리는 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크게 뭐 신청하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는 뭐 나머지 기타 절차인데 뭐 기타 절차로는 개명 절차를 했어요. 그 개명 절차만 보면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큰 게 없어요. 개명은 그냥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뭐 어디 가서 뭐 맡기고 하는 건 아니에요. 주소지 관할에 가정법원에 하는 거예요. 근데 법원을 봤는데 가정법원이 없어요. 가정법원이 없으면은 그 주소지 관할의 법원이 가정법원의 역할을 대신 하는 거예요. 근데 시, 군법원 이런 데는 안 되고요. 일반적인 법원이라면 가정법원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해당 법원에.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가정법원이 대부분 지방법원의 가정법원을 따로 둬서
전자소송이나 이런 데 보면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가정법원 따라서, 그리고 대법원 사이트 가면은 관할이 나와요. 관할이 나오고 어떤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가라 뭐 이런 것도 다 나오니까 그런 거 따라서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법적 근거 없이서 수차례 개명 가능. 몇 번씩 하시는 분이 있죠. 예. 예전 말씀드렸지만 제 주변에 많습니다. 예. 시험 안 되시는 분들 특히 개명 많이 하세요. 전 괜찮은 것 같아요. 개명해서 시험만 붙을 수 있다면 전 몇 번이라도 개명하는 게 낫죠. 우선 본인 뭐 리프레시 뭐 이렇게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전환할 수 있는, 그쵸? 아무래도 뭐 뭔가 좀 바뀌면은 본인한테 또 강력한 의지나 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요. 아무튼 뭐 나중에 혹시나 신청할 수 있으면 가정법원에 그냥 개명 신청하시면 돼요. 사유 같은 거는 충분히 여러분 자기소개서 쓸 정도의 능력이면 사유 같은 건 충분히 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개명으로 뭐 이혼도 막고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 분이 나왔는데 뭐 그런 대단한 능력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개명 자체에. 근데 그래도 제 주변에도 도움이 되신 분들도 있고, 이름 자체가 이제 부담스럽거나 뭐 그래서, 근데 이름이 특이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기억되긴 되게 좋습니다. 기억되긴 좋아요.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개명 허가 나오면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성년자가 불과 6개월 후에 다시 개명 허가 신청한 후 수차례 다른 이름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한 사. 신청 취지를 변경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청 원인은 아니에요. 그 이름을 계속 변경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름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잦은 개명은 신청인의 정체성 혼돈을 주게 되어 건전한 사회생활 방해할 우려가 있다. 이거 다시 다 신고해야 되고 되게 힘든 과정인데 이걸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 자주 하면 안 받아줄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주 하실 분이 있지도 않고요. 되게 특이한 경우죠. 그렇게 자주 하지 않으시니까 개명 신청 필요하시면 하시면 되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도 변경은 가능은 하세요. 근데 이게 도용되거나 아니면 보이스피싱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피해를 자기가 봤다는 걸 입증을 하셔야 돼요. 뭐 그런 걸로 형사 고소나 이런 걸 하셨다고 하면은 형사 고소한 내용이나 이런 걸 첨부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주민등록번호도 변경 가능은 한데 되게 쉽진 않아요. 당연히 쉽진 않겠죠. 이름하고는 조금 다른 거라 이제 관리하는 어떻게 하나에 저희한테 부여된 번호인데 이걸로 여기까지 해왔던 것들이 좀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름은 오기를 해도 주민등록번호만 만들면은 그걸로 갈 가능성도 높고 하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원래 그 전에는 예전에는 아예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법으로 북한 이탈자 주민들에 대해서는 한 번인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 외에는 사인이 그냥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게 예전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아무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계속 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고 해킹되고 해가지고 피해를 본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뭐 앞번호로 생년월일을 이렇게 바꾸는 건 아니에요. 뒤에가 주거지하고 뭐 어디서 태어났는지하고 뭐 이런 거하고 같이 조합해서 만들죠. 그래서 뒷번호가 똑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별하고 완전 똑같을 수는 없죠, 당연히. 근데 뭐 그런 걸로 나눠진다고 해요. 저도 이제 얘기만 들은 거라 이거는 명확하진 않은데 그렇게 해서 변경할 수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면 변경을 하시고요. 우선 개명 절차까지 해서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는 민사적인 계약관계부터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